수요일에는 삼변시대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인데 그것도 역시 1강 2중의 세 분입니다. 가자 형. 나가자. 편파 방송이야. 이번에 중이라도 쳐줬는데 왜 그래? 꼭 붙어 있어. 2약인데 원래 2중으로 했던 거예요. 아 많이 올라갔네요. 지난주보다 더 우대해 주셨는데. 많이 올라갔네. 자, 1강. 이런 건가? 1강 2중? 남자 여자? 둘? 빼야겠다. 미안합니다. 감을 많이 잃으셨어요. 우리 김대현 변호사님. 네. 자, 1강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방송 바로 들어가시죠. 기타 이명 있는데 바로. 양지열 변호사님 예, 뭐 왔고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이 최악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폐 변호사는 대체 불가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누구를 할 거야? 자랑이에요 그렇게. 적폐 변호사 어딨어요 지금? 대체 불가지? 저희 홍준표 변호사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독립 채널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 1인 방송을 하셨다고. 알겠습니다. 예. 이름은 잘 줬더라고요. 그거 홍카콜라. 홍카콜라. 야, 진짜 왜 다른 방송 홍보라고 그래요 여기서? 유튜브인데 뭐 아이디어가 나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이미 다 그러니까 나왔던 본인이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댓글 네티즌들이 홍카콜라라고 지칭을 해서 그걸 인용해서 쓰신다는 아 거죠. 그렇구나. 야, 김태현 변호사님도 뭐 하나 지세요. 아 저요? 네. 뭐 모르실까요? 김적폐. 아 김적폐 아 좋다. 적폐 TV. 예. 나는 적폐다. 뭐 이런 거. 아호를 아예 적폐로 일곱 하시면 명 해가지고.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적폐.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오늘 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투시의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사문서 위조 혐의죠?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아니. 개인적인 사문서 친분 관계가 있기 위조고요. 때문에 예, 언급을 이미 그 공범으로 적시된 김미나 도도맘에 대한 재판에서는 예. 유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공범으로 지목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판결이면은 그 전에 뭐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강용석 변호사 주장은 뭐냐면 김미나 씨가 예. 남편 동의 받았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믿었다는 것이고 예, 동의 예. 받아서 내가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위조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근데 것인데 도도맘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김미나 씨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뭐라고요? 상황이고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위조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강 변호사가 시켰다는 얘기도 했었나요? 그거는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결국 이게 그 위조한 것인지를 강용석 변호사가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것 네, 같은데. 적어도 남편의 동의가 없이 김미나 씨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저는 언급을 해요. 언급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강용석 변호사님을. 그렇죠. 예, 적폐는 적폐끼리 통한다니까요. 아유 왜 적폐라고 그러세요? 아니 강우석 변호사 저랑 저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라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언급하기가 좀 저도 곤란한데 아는데 언급했는데요. 저는 안 지가 저는 오래돼서 어떻게 되죠? 네. 강우석 변호사 입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내가 그걸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바보냐? 어차피 그렇게 해서 위조해서 초초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남편이 알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 아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라는 얘기를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봐야죠. 도도맘의 변호인이 강용석 변호사는 아니었죠? 아니, 처음에는 강용석 변호사님이 도와주다가 네. 그 이후에는 변경한 걸로 알고 제가 있어요. 알기로는 지금 도도맘이랑 강우석 변호사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저희 임방글 변호사도 몇 번 왔었죠. 예. 예, 임방글 변호사가 도도맘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죠. 그래요? 이거 참. 이게 무슨 뭐 맘이들 다 있어요. 별개 무슨 문제로. 맘 뭐. 참 이거 뭐 세상이 참 좁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지금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소송이 가능합니까? 아니 뭐 돈 많고 변호사 로펌에도 돈 갖다 좀 해달라면 하는 거죠. 뭐 지든 말든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그런 답을 들으려고 제가 물어봤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저렇게 정답이죠 제 말이. 굉장히 되바라지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게 항상 네. 저희한테 뭐 상담을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소송이 가능해요? 이게 고소가 가능해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는데 예, 예. 자기만 소송이나 고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들어가서 만약에 질 것이 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소송을 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좀 청취자분들 특히 좋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걸 저렇게 그럼 적폐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유. 한유총 입장에서야 본인들의 권리를 뭐 주장하기 위해서 로펌을 선임해서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죠. 진짜? 진다고. 아, 진다고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뭐 명예훼손 뭐 명예훼손에 이런 대한 건데.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인데 명예훼손에 대한 허위고소, 네. 예. 뭐 업무방해, 네. 그리고 가처분, 뭐 근데- 공개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런 비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냐, 허용될 수 있는 행위냐, 정당한 이익을 가진 것이냐 이런 게 쟁점이 될 텐데 예, 예. 우리 변호사들도 비리로 징계받으면 실명이나 이런 것들이 변호사 협회 사이트에 다 올라와요. 뭐냐면 공공의 정보라고 보는 거죠.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회계 부정이라든가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공개한다는 것은 정당한 국민이 알 권리 행사 차원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공개했다고 불법하다. 손해배상을 줘야 된다. 네. 또는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나아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이제 허위 사실인지 진실인지부터 봐야 되는데 네. 뭐 한유총 측에서는 일부 오인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저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 일단 허위 사실은 아주 날조한 허위 사실은 아닌 걸로 보이고 물론 뭐 일부 약간 뭐 숫자 같은 거에 약간 차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큰 틀에 예. 있어서 허위라고 보지는 않고 또 하나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고 본인들이 본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익성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명예훼손 이미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방해 얘기하는데 업무방해 이제 허위사실 유포의 업무방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예. 허위사실이란 판단은 아까 이제 명예훼손과 동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이게 뭐랄까 약간의 구속요건상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도 해당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예. 국회의원에도 의정활동에서 나온 거니까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칼 방패. 방패. 이거 박용진 의원이 뭐 여의도 광장에서 한유총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면책 특권이에요. 오, 그럼 그렇군요. 뭐 끝난 거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압박성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기는 소송이지만 소송에 응소해야 되거든요.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출석해야 되죠. 뭐 또 누군가 증인 신청하고 관련자들 불러오죠.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뭐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싶지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질 줄 뻔히 알면서도 최대한 괴롭혀달라는 의뢰를 그러니까 청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거의 이제 아. 청부죠, 청부. 그 이제 청구 재판에서 이기는 걸 이기고 바라지 지고가 않고. 않고 시간 많이 끌어주고 자료 많이 내서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저 사람으로 하여금 좀 진땀을 빼게 해달라라고 하면 꺼리는 사실 많아요. 예.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결론은 나와 있죠. 결론은 예. 나와 있어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예. 그 내막을 또 뜯어보면 각 개별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개된 게 5천 건 가까이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중에 억울한 거 한두 개 없을까요? 그거 다 찾아내기 시작해서 이번 기회에는 누구 증인 신문 뭐 신청하겠습니다. 물론 박용진은 민사로 가게 되면 예. 뭐 본인이 직접 안 나가 변호사가 나가서 대리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 결과 보고를 해야 될 거고 박용진 의원한테 그 박용진 의원 선임한 변호사분도 그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면 형사로 한 5천 군데 유치원이 박용진 의원을 고소한다. 그러면 5천 건 다 응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조차 있을까? 그게 병합이란 말을 뉴스에서 많이 봐가지고. 형사고소는 이렇게 병합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데 민사는 예를 들면 별개로 법정에서 한다고 한다면 관할이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고의 주소지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 따라서 달리 소송이 들어오면 일부는 병합해도
전국 각지로 흩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각각의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선임비 생각하면 부담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압박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한유총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까지 유치원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가 이걸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유총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박용진 의원한테 괴롭히는 소송을 하지만 본인들의 마음속에 피고는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일 거예요. 니들 우리 건드렸다가 다음 선거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 왜냐하면 예전에도 선거 나가실 때 유치원 갔었죠. 인사하러. 아예 뭐 그러니까 다 가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덕목입니다. 네, 덕목, 후보자 덕목이야. 그러니까 지역구 이제 돌 때 꼭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 기관들 중에 하나가 사립 유치원이잖아요. 예. 유치원 원장님들 워낙 입소문이 거기서 야 김용민이 걔 네 가지가 없어 이러면 그냥 네. 입소 확 뻗쳐서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정부원 네. 의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야, 내가 봤더니 막 유치원이 워낙 많고 학부모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저께 그 김용민이가 왔다 갔는데 약간 살만 뒤로 쪄가지고 애가 막 별로야 막 이래버리면 어째 평소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리얼한 연기 예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지 않아 왜? 그러면 이게 정도는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거를 가지고 국회의원 압박하는 거. 야, 이건 1년이면 지나가. 니들 다음 총선도 어떻게 되나 봐. 예. 이거거든요, 이거. 또 국회의원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 유치원이 말이죠. 뭐 같은 학생을 몇 년 데리고 있는 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그러니까요. 선택되기 때문에 네. 그 대한민국 각 지역구마다 가장 전화번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그렇죠. 유치원 원장님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차피 1, 2년이 있으면 끝날 건데 네.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걸 다투기도 애매한 거예요. 다투는 기간 동안에 아이는 자라서 거긴 나왔는데 아이만 불이익을 입고 나는 혜택을 하나도 없고 이런 인질극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세상에. 박용진 의원도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 선거를 빌미로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300명 국회의원 보라고 이 소송을 시작하는 거죠. 니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이 진짜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선거 때는 표 앞엔 장사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 앞에서는 영혼도 네, 영혼도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이번 그 사립 유치원 비리 고발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여기서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판사가 탄핵될 수도 있다. 지금 이것이 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이슈들인데 뭐 판사 탄핵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하겠다. 이로써 사법농단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침을 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이루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방탄법원이라는 뭐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이제 사법농단의 실체가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기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은데 관련된 법관들이 지금 제대로 수사나 처벌이나 징계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예.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법관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현행 헌법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두면서 법관에 대해선 하면은 오직 탄핵 또는 실형인 징역형 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법관 징계법에도 법관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정직 1년이 내릴 수 있는 징계입니다. 근데 이런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부적절한 직권남용이 있었다라는 판사는 탄핵을 추진해서 탄핵시키겠다. 그러니까 파면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법복을 예. 벗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있는데 네. 그중 7곳 중에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의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네. 스스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외부에서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 그 탄핵 대상을 아예 직접 실명 거명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원, 정다조 판사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이런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 이분들을 진짜 탄핵 소추하려면 정치권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현행 헌법에는요, 이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저 탄핵 가능하겠네요. 소추 발의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2번 정도 발의된 전례는 있어요. 예.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에 대한 어떤 결의, 의결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하고 그리고 민주진보 계열의 또 무소속 그리고 민중당도 있군요. 네. 합치면 절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탄핵 심판이 아니고 소추 의결까지 이렇게 국회의원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실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까? 맡게 됩니다. 대통령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족수만 조금 작을 뿐이지. 만약에 그렇게 소추가 되면은 며칠 안에 이게 결정이 납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절차는 굉장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심판 때도 보셨겠지만 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나 이런 참고 자료들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예. 문제는 결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탄핵 소추 그 심판사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수개월 이상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그럼 듭니다.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인단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탄핵 소추의 주된 요건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직권남용.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 나가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상규 위원장이 나가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상규 위원장은 또 법관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고 최근에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가지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쪽에서 예. 이 사법농단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말씀을 좀 사실은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뭐저 사법농단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면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현실성은 좀 떨어져 보여요. 사실. 안 될 거예요, 탄핵 소추. 탄핵 소추 안 될 것이다. 찬물에 그냥 쫙 끼워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찬물 썰렁하게. 왜냐면 예.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잘못 이건 뭐 떠나서 지금 탄핵 소추 의결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의혹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네. 나름대로 특검하기 전에 이미 예. 검찰 수사 어느 정도 됐고 예. 더군다나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수사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공부가 뭘 잘못했다는 걸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쓸 게 없어요. 좀 사법농단을 한 거 같은 걸? 같은 걸로밖에 못 쓴다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온 문건만으로는 그게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게 지금 딱 혐의가 나온 건 직접 아니잖아요.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걸? 권력을 남용한 것 같은 걸? 메이비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탄핵 소추 의결서가 써지지 않는데 국회에서 이거 뭐 올라간들 뭐 설사 그렇게 해서 뭐 과반수 어찌어찌 해서 뭐 국회는 정치적 판단하는 거니까 간다고 합시다. 헌재가 뭐 바로 깨져요 지금 상태에서. 이게 결국 방탄 법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수집돼야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수수를 시킬 수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다 대부분 기각. 강제 수사를 못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임종원 차장 정도 지금 뭐 강제 수사 들어가고 이런데 이 증거만으로는 임종원 차장에 대한 법적 절차는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이름이 거론된 개별 그 재판의 재판장들을 개별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거에 관여되어 있느냐 이게 좀 부족할 수 그리고 뭐 있다는 하나만 더 말씀. 헌재 재판관들은 뭐 법원 출신 아닌가요? 예, 그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현석의 노래 학창 시절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3부에서 이어갑니다.